안녕하십니까, 한장희입니다. 예. 아, 클라우드 VR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저희가 하는 솔루션은 클라우드 VR 기술입니다. VR 콘텐츠를 가상화한다, VR 콘텐츠를 원격에서 수행해서 전송한다,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여튼 클라우드 게임에 유사한 클라우드 VR이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 개발 시작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요. 이제 올해 상용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되게 VR 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고 있는데요. 진짜 나날이 발전하는 VR 기술과 또 새롭게 또 그 도출되는 또 새로운 기술들, 또 여러 가지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의 연합, 이런 것들이 이쪽 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되게 항상 새롭고 항상 발전하는 그 모습들을 또 보고 또 저희가 느낄 수 있어서 상당히 그 VR 분야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또 체험적으로나 뭐, 예,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제가 즐겨하는 VR로 스포츠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존에 이제 모바일이나 PC로 했던 거랑은 거의 뭐 차원이 틀립니다. 한번 그 체험형 몰입형 스포츠 게임을 한 다음에는 뭐 일반적인 그냥 디스플레이로 하는 게임들은 좀 시시하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서 뭐 비단 이런 게임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나 여러 가지 분야에 상당히 VR 기술들이 좀 즐기기 위한 엔터테인먼트나 여러 가지 또 훈련이나 교육에도 많은 효과가 분명히 오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에는 먼 미래에는 저희 일상생활에까지 VR 기술이 깊이 파고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요. 일단 저희가 클라우드 VR이라는 솔루션을 만들게 된 이유,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필요한 기술들,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가 개발 중인 그런 결과물, 상태를 순차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아시다시피 VR 기술은 특유의 몰입감과 활용 가치로 인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지대한 관심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업계가 생성이 됐고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는데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VR이 요구하는 그 스펙은 기존에 했던 전자장비, 디스플레이 장비의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어, 당연히 현재 기술로는 뭐 그 어지럼증이 있었고요. 또 장비들을 되게 많이 사용함으로써 되게 편리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문제로 거의 정체돼 있었고요. 근데 이제 5G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상용화가 속속되면서 이제는 이런 어지러움증과 유저 경험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 VR과 함께 그 VR 시장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오큘러스 퀘스트2가 이제 지난해 출시되면서 거의 그 몇 달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미 업계에서는 이제는 비로소 이제 VR이 그 저변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누구나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클라우드 VR 솔루션도 많은 좀 약간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해상도의 그 문제로 스크린 도어 이펙트가 나와서 모기장처럼 그 실제로 이렇게 점이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몰입감을 상당히 저해했고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VR 장비들이 좀 전문화되지 않고 렌즈 같은 것도 기존의 렌즈를 그대로 사용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스크린 도어 이펙트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초기의 VR 컨텐츠는 대부분 그 포토리얼리스틱 실사 위주의 그래픽이 아니라 카툰 라이크한 그래픽을 이용해서 그걸 겨우 이제 렌더링하는 그 정도고요. 근데 계속 아시다시피 GPU가 매년 그 PC GPU 같은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여튼 지금까지 어떤 그래픽 품질로는 사람들의 몰입감을 줄 수 없었던 그런 그 품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시회나 또 이렇게 가면은 고화질을 하기 위해서 그 되게 비싼 장비에 백팩을 뒤에 메고 그렇게 로케이션 VR 서비스를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되면은 뭐 아시다시피 그 착용하는 것 되게 번거롭고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긴 시간 장기간 하기에 좀 어렵고 여러 가지 또 발열이나 또 유지 보수 같은 것도 문제가 돼서 되게 이제 템퍼러리한 순간 일시적인 서비스 형태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뭐 이렇기 때문에 VR 또 저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얘기하는 거가 모션 센싱 컴플리트인데요. 그 사람의 그 휴먼 아이 시스템과 휴먼 비전과 그다음에 그 인지 신경이 서로 불일치해서 나오는 어지럼증은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그 뭐 레이턴시, 그다음에 저덧, 이미지 떨림, 그다음에 실제 그 움직임과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눈에서만 움직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모든 것들이 어지럼증을 좀 유발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실제로 VR이 앉아 있는데 화면을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움직이고 화면도 움직이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컨텐츠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도 이제 업계에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또 장비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고가 장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VR 플랫폼을 구현하고 예, 하자. 그래서 그거를 가상화하자 실시간으로. 그런 게 이제 클라우드 VR의 플랫폼 솔루션의 필요성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방식은 쉽게 설명하면 이 장표와 같습니다. 최신의 GPU를 장착한 고성능 시스템이 설치된 클라우드에 이제 컨텐츠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클라우드 VR 렌더드 솔루션을 통해서 최신 PC 게임이나 고품질 VR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가상화하는 그런 기술을 일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비로소 이제 5G망의 그 초저지연, 많은 대역폭을 특징을 활용하면 실제로 이렇게 되게 고대역폭, 초저지연이 필요한 VR 서비스를 실제로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텝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모든 게 클라우드 게임이랑 거의 동일한 상황입니다. 사용자가 컨트롤러로 시그널을 보내면 그게 시그널이 서버로 전송이 되고 원격지에 있는 서버로 전송이 되고 그 렌더링이 되고 그 다음에 캡처가 되고 인코딩이 돼서 다시 또 그게 5G나 와이파이나 무선을 통해서 전송이 되고요. 헤드마운트로 헤드마운트에서 다시 그게 렌더링 되고 디코딩 되고 렌더링 되고 디스플레이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레이턴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열화가 생기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주고 보온해주고 전송해주는 기술을 클라우드 VR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클라우드 VR 기술의 좀 필요성을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전에 몇 가지 VR에 대한 기본적인 또 상식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눈과 그 다음에 VR의 상관관계를 간단히 도식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일단은 VR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에서 나오는 컴퓨터 그래픽, 거기에 리얼타임 렌더링, 비디오 인코딩, 포스트 프로세싱이 저희가 하는 거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그 화면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뎁스 정보를 이용해서 3D나 여러 가지 또 브라이트니스나 컨트레스트를 조정해서 화질의 선명을 그 글래스에 맞는 그런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번째 단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이게 선이냐 무선이냐 이게 클라우드 VR과 일반 VR의 로컬 VR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 두 번째 팩터가 네트워크이면 클라우드 VR,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 유선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건 그냥 로컬 VR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겠죠.
그 여기에서 뭐 프로토콜이 필요하고 대역폭이 필요하고 레이턴시가 필요합니다. 일단 HDMI나 뭐 DP 케이블도 지금 4K 이상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4K 60fps 이상의 대역폭을 나타내기 힘들기 때문에 여튼 뭐 유선이건 무선이건 전부 다 이 레이턴시가 좀 관련이 있고요. 물론 이제 네트워크를 했을 때는 원격적 네트워크를 했을 때는 레이턴시가 훨씬 더 늘어나서 이거를 보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HMD에 있는 디스플레이로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고요. 이때 필요한 거는 해상도, FOV, 리프레시 레이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레인지 이런 것들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옵틱입니다. 렌즈인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 바로 디스플레이를 바로 1cm나 2cm 앞에 놓고 본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거의 그 다른 분야에서는 없던 기술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그걸 보는 렌즈도 그렇고 사실은 앞으로도 그 많이 발전되고 많이 좀 상품화돼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휴먼 인간의 그 눈과 그 VR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눈은 얼마큼 저희가 볼 수 있을까? 인간이 눈이 보고 있는 월드, 이 어떤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월드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해상도가 필요할까라고 이제 수치상으로 이제 만들어 본 장표입니다. 최대 인간의 눈의 2.0이라고 봤을 때요. 시력을 2.0을 봤을 때 필요한 해상도가 여기 두 번째 나온 12,000바이 7,800 해상도입니다. 이거를 이제 곱하기 해서 픽셀 수로 했을 때 거의 80메가 픽셀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눈으로 계산했을 때 뭐 대략적으로 한 눈이 최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는 40메가 픽셀이다. 뭐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2016년에 나온 첫 번째 1세대 HMD부터 현재 나온 HMD를 보면요. 그 4K가 거의 이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해상도인데 지금 인간이 식별할 수 있는 거에 거의 10분의 1, 8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되고요. 뭐 올해 그 2021년 CES에 나온 파나소닉이 만든 5K짜리 그 헤드셋이 있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6.5메가로 한 8분의 1 정도 되는 인간 눈의 능력의 그 정도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R 쪽은 앞으로 이렇게 어떤 그래픽의 품질이나 해상도를 끊임없이 늘려야 되는 뭐 그런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 초고화질의 포커싱을 맞춰서 항상 좀 앞서서 선제적으로 있는 기술들을 인테그레이션해서 가장 좋은 화질과 가장 좋은 퀄리티를 VR을 테스트해보고 이때 그때마다 그 인간이 느끼는 그런 품질이나 만족도에 대해서 계속 테스트하고 검증하면서 기술을 개발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튼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고 계속 그 VR은 계속 발전되는 산업이고 아직 필요한 요구사항은 현존하는 기술에 비해서 훨씬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그 클라우드 VR은 현존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얼티메이트한 비주얼 퀄리티를 구현하고요. 뭐 거기에는 그 가장 최고의 그 레졸루션, 포토리얼리즘 그리고 리플레시 레이트를 가장 높여가지고 한번 VR을 체험할 수 있게 하겠다. 이쪽 산업을 일으켜 보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라이트 앤 컴포터블입니다. 당연히 그 백팩 PC는 없애고요. 와이어는 없애고 당연히 VR인데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되게 반쪽짜리 서비스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이쪽 저희 솔루션을 좀 보편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5G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VR 글래스를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 뭐 가격적으로도 훨씬 더 메리트가 있고 발열적이나 내구성 측면에서도
모든 그 리소스를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이 VR 글래스는 어떻게 보면 선글라스는 아니지만 진짜 글래스 형태로 그 디스플레이나 그 프로젝션하는 칩과 디스플레이만 위치하고 있어서 발열 문제, 그 배터리 문제, 내구성 문제나 무게 문제까지 또 가격 문제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5G 폰 연결형 VR 글래스가 저희 솔루션의 최적의 그 VR 글래스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6 degree of freedom이 이제 완벽하게 되고 있고요. 레이턴시를 줄이는 게 저희 솔루션의 목표입니다. 네, 뭐 일단 저희가 그 VR 앱을 가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좀 나열해 봤는데요. 이 중에 반 정도는 뭐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게임에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그 밖에 이제 VR에서만 필요한 기술들이 있는데요. 일단 하나씩 말씀드리면 그 오른쪽에 렌더링 시스템인데 엔진이죠. 서버 사이드에 있는 그 컴포넌트인데요. 예,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기술이 필요하고요. 오디오, 비디오, 인풋을 가상화하는 기술. 그다음에 그 멀티 GPU, GPGPU, 뭐 기타 등등 GPU를 활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할 수 있는 기술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당연히 가상화하기 때문에 HVC나 H.264 영상 압축 기술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빨리 그 압축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들 그거를 복구하는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VR 관련된 기술입니다. 포비에트 인코딩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퀄리티의 몰입감을 높이면서 또 그 데이터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포비에트 인코딩 기술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레오스코픽 기술, 행성 기술, 그 다음에 뭐 압축 효율이나 이렇게 데이터를 줄일 수 있는 인코딩 기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그 컨트롤러의 움직임이나 머리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예측하는 거죠. 이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포즈를 다 예측해서 그걸 미리 보내는 그런 예측 기술. 그 다음에 1-10부터는 이제 네트워크 기술인데요. 스트리밍 기술, 그 다음에 패킷 로스에 대한 오류 복구 기술, 플로우 컨트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뭐 4G, 5G 또 뭐 와이파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거기에 플로우 컨트롤, 밴드위스 자동 조절 기능 같은 거를 제공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 그 클라우드 VR에 적합한 그런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SDK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보다 이제 그 클라이언트 되게 세밀한 것들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이제 저희가 그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술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 일반적으로 온디맨드 서비스, 비디오 온디맨드, 뭐 오디오 온디맨드랑 틀리게 레이턴시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쪽에서 버퍼링이나 어떤 플레이백을 스무스하게 하기 위한 기술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정교하게 한 프레임 내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상당히 민감하고 그 지터를 관리하거나 그 레귤레이션을 하기 위한 기술들이 클라이언트에 좀 서버랑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진행하는데 상당히 그래서 클라이언트도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말씀드리면 2D, 3D를 서버에서 보는 2D 이미지를 3D로 보여주는 기술, 물론 이제 서버에서도 같은 기술이 있고요. 초고속 스트리밍 수신 및 처리 기술, 패킷 로스에 대비한 오류 복구 기술, 그리고 포비에트 인코딩 된 거를 렌더링하는 기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타임 워프, 스페이스 워프 기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 타임 워프라고 부르지 않지만 그 프로젝션을 늘렸다가 낮췄다가 시간을 줄였다가 하는 여러 가지 보정 기술들이 포함됩니다. 예, 이런 기술들이 클라우드 VR의 주요 그 컴포넌트들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그 기본적으로 최소 서비스 단계 정량적인 사양을 좀 정리해 봤고요. 일단 뭐
올해는 당연히 저희가 목표하는 건 30분 이내에 사용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정도로 한번 해보자라는 게 저희 목표이고요. 4K의 FOV는 90에서 110, 영상 코덱은 HEVC, 그다음 FPS는 가능한 한 90 정도에 좀 도달해야지 스무스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럴 때 저희가 생각하는 그 비트레이트는 50메가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드 투 엔드 레이턴시는 100mm, 100에서 120mm 이하. 그 다음에 모션 투 포션 레이턴시는 20mm에서 50mm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지금 저희 결과가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MTP 레이턴시는 10mm 언더로 지금 저희 마치고 있고요. 엔드 투 엔드 레이턴시도 70에서 90mm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좀 더 VR로 좀 편안하고 좀 약간 몰입감을 훨씬 극강의 몰입감을 하기 위해서는 8K 정도는 돼야지 비로소 좀 안락한 서비스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거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구현했고 측정했던 레이턴시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표에서 보여주는 게 저희 소프트웨어의 컴포넌트들을 좀 소개하고 플로우를 좀 소개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컴포넌트들이 필요한 레이턴시를 좀 측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상적인 환경에서 토탈 레이턴시가 평균치가 한 80mm가 좀 안 되는 값이 나왔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때 네트워크 환경은 라운드 트립 타임이 6mm 정도 나오는 환경에서 한 프레임을 보내는데 평균적으로 트랜스폰트 레이턴시가 15ms 정도, 그 다음에 인코딩 레이턴시는 12ms, 디코딩 레이턴시는 12ms 정도 나왔고요. 나머지 프로그램 딜레이나 프로젝션 딜레이 같은 레이턴시를 다 포함하면 엔드 투 엔드 레이턴시는 약 80ms 정도 나왔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60mm까지 줄이면 거의 이게 클라우드 VR인지 로컬 VR인지 사용자가 거의 인지를 못하고 아무리 민감한 사람이면 인지를 못하는 정도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설명드리면 엔드 투 엔드 레이턴시는 의 정의는 클라이언트가 트래킹 정보를 보내서 서버에서 그 정보를 기준으로 생성된 프레임을 수신하여 그거를 렌더링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정의했고요. 트랜스포트 레이턴시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하나의 프레임, 그러니까 초당 60fps면 60분의 1 하나의 프레임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 예, RTT는 라운드 트립 타임이고요. 인드코더 타임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저희가 이제 보낸 거고요. 실제로 이제 레이턴시가 저희가 평균치보다 중요한 게 민 맥스거든요. 저희 보낼 때나 버퍼링을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민 맥스를 해서 그걸 정규화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럼 레이턴시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오른쪽부터 보시면,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 레이턴시란 어지럼증을 최소화하고 안락한 체험을 하기 위한 기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돼야지 그 이후에 떨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레이턴시가 일단 생기는 순간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레이턴시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종단과 종단의 레이턴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게임 중에 예를 들어서 버튼을 누르거나 총을 쏘거나 기타 어떤 동작을 했을 때, 버튼을 누르거나 총을 쐈을 때 그게 실제로 화면에 보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컨텐츠 딜레이도 있겠죠.
뭐 가상화를 위한 딜레이도 있겠고요.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100mm의 이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목표치가 서버 사이드에서 30, 그 다음에 전송에서 30, 그리고 단말 사이드에서 한 40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각 컴포넌트별로 30%, 40% 정도를 줄여서 60mm 정도가 저희 목표치입니다. 엔드-투-엔드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부분별의 레이턴시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왼쪽에 있는 MTP 레이턴시는 사람이 머리를 움직였을 때 아니면 저희가 컨트롤러를 움직였을 때 그거를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손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움직였을 때, 몸을 움직였을 때 그때 화면에 나오는 반응 시간인데요. 오른쪽에 말씀드렸듯이 엔드-투-엔드 레이턴시가 100mm나 60mm에서 100mm인 경우에 실제로 사람이 그런 경우, 저희가 이제 머리를 빠르게 돌리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상당히 빨리 막 이렇게,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가상 환경에서 되게 그 다이내믹한 그런 씬에서 체험을 하는 경우에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100mm라고 60mm에서 100mm면은 거의 30도에서 45도의 머리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런 지연으로 인해서 상당히 실제 움직임과 화면의 불일치가 나올 거고요. 그런 거를 반드시 해결해야지만 됩니다. 이거는 뭐 로컬 VR, 클라우드 VR 상관없이 다 마찬가지 경우가 되고요. 그래서 MTP 레이턴시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제 줄인다기보다는 이거는 사람이 그렇게 줄인 것처럼 느끼게끔 하는 겁니다. 실제로 화면이 미리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레이턴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보정하기 위한 거가 워프, 프레임 컴펜세이션, 포비에이트 인코딩. 포비에이트 인코딩, 여기서 말하는 그 효과는 더 많이, FOV보다 더 많이 렌더링을 하고 인코딩을 하고 디코딩을 해서 실제로 화면 움직임, 머리 움직임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거고요. 가장 효과적인 거는 프레딕트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 컨트롤러의 움직임이나 머리 움직임을 가속도 기반의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사람의 몸과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를 기점으로 미리 오리엔테이션이나 포즈 신호를 미리 보내서 그걸 콘텐츠가 미리 렌더링하게 만들고 그거를 시간대별로 정교하게 매칭시켜주는 기술이 프리딕트 렌더링 기술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MTP 레이턴시를 20mm 이하로 해서 사용자가 실제로 글래스를 끼고 그 씬을 봤을 때 거의 지연 없이 같이 자기가 몸의 움직임과 팔의 움직임이 똑같이 씬이 움직이는 그렇게 그걸 구현해야 되는 게 클라우드 VR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포비에트 렌더링, 픽스드 포비에트 렌더링, FFR은 핵심 기술이 있는데요. 요거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텍스처의 가장자리를 중앙보다 낮은 해상도로 렌더링해서 픽셀 쉐이딩을 감소시키고 GPU 로드를 감소시키며 또 데이터 양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HMD에서 보여지는 해상도를 최대화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다음 기술은 워프 기능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오큘러스나 기타 이제 선진 VR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타임 워프, 스페이스 워프가 있고요. 저희가 개발한 거는 클라우드 VR 환경에서의 타임 워프, 스페이스 워프입니다. 결과적으로 워프 기능은 재투영하는 기술이고요. 타임 워프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맞춰서 리프로젝션 하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 후에 실제로 지금 지연이 된 렌더링이 된 데이터가 클라이언트로 전송이 됐을 때 현재의 오리엔테이션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왜곡하여 다시 프로젝션을 함으로써
MTP 레이턴시를 감소하고 사람이 레이턴시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또 이 ATP는 미싱 프레임으로 인한 또 떨림 현상까지도 줄일 수 있어서 다시 또 프로젝션을 한 번 더 하는 또 다시 또 하는 거라서 어떤 식으로 프레임이 로스가 됐을 때도 이 기술로 그걸 보정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되게 세밀하게 별도 스레드를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워크를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미싱 프레임을 방지하고 저더를 줄이고 그 다음에 레이턴시를 줄이는 기술로 타임 워프 인 클라우드 VR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워프 기능은 그 프레임 수를 그러니까 HMD가 만약에 저희 컨텐츠는 45프레임 돌고 있는데 그 VR 글래스가 90fps의 성능을 낼 수 있다 그러면 뭐 그런 스페이스 워프를 하고 있고요. 그 매 프레임의 렌더 후에 다시 또 합성 프레임을 스페이스 기반의 합성 프레임을 생성해서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차세대 그 스페이스 워프의 또 개선된 기능들을 2.0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뎁스 버퍼, 각 픽셀별 뎁스 버퍼 기반의 Z2형 기술을 사용하여 그 기존 기술 대비 더 낮은 프레임으로도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하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현재 구현 중에 있는 기술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VR의 또 중요한 기술들이 그 지터 버퍼를 정교화하는 디지털링 기술입니다. 그 어찌됐든 저희가 그 일반 클라우드 게임에서는 약간의 지터로 인해서 그 불규칙한 프레임이 나오더라도 그게 사람들이 거의 느끼질 못합니다. 근데 이제 VR 글래스를 끼고 바로 눈앞에 있는 영상을 시연하게 된 경우에는 이런 모든 약간의 문제가 사람들의 어지럼증이나 어떤 그 편안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게 돼서 이런 되게 밀리세컨드 단위의 그 정규화가 필요합니다. 그게 디지털링 기술인데요. 지터 버퍼를 사용해서 수신단에 불규칙적으로 수신되고 디코딩된 데이터들을 정확한 주기에 맞게 동작되도록 제어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뭐 미니멈 60fps 그리고 추천하는 게 90fps인데요. 그러면 이제 거의 11mm 한 번씩 그 렌더링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오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1mm 언더,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까지 저희가 이걸 조정하고 있고요. 또 설명을 드리면 지터 버퍼의 크기는 서비스의 종류와 네트워크의 지터 특성에 맞도록 설계되었고 지터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랜덤 지터와 시스템과 데이터 연결 발생되는 디터미니스트릭 지터를 통해 전체 지터를 계산해낸다 라고 하고 있네요. 네,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 개발자가 작성한 그런 장표라서요. 예, 여튼 이런 식으로 디지터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신과 타임워프, 그 다음에 예측 기능을 합쳐서 한번 소개하는 장표인데요. 예. 아무래도 네트워크가 점점 더 품질이 좋아진다고 해도요, 계속 성능은 확대되고 기술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사용이 많은 채번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가한 시간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이제 네트워크 상황은 변할 거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소프트웨어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튼 통신 지연은 언제든지 네트워크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정을 하고 패킷들이 전송이 지연되고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언제든 나올 수가 있고요. 특히 국내는 좀 괜찮지만 글로벌 지역은 저희 나라보다 훨씬 더 이런 품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그 비트레이트를 항상 오토매틱하게 조절할 수 있게끔 그 프로그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현 상태에서 최적한 상태로 할 수 있도록 전송률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G 클라우드 로컬 VR 말고 와이어리스 VR이 있고요. 그 다음에 5G 클라우드 VR이 있는데요. 특히 5G 클라우드 VR에서는
그 비동시 타임어프와 예측 기능들을 사용해서 레이턴시를 줄이고 사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는 게 저희 솔루션의 목표입니다. 그 최근에 저희가 TTA랑 이 클라우드 VR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그 어떻게 하면 그 일반적인 방식과 좀 표준적인 방식으로 시간을 정할까, 뭐 시간을 측정하고 그걸 산정하고 제시할까라는 작업을 한 달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예, 그거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위 측정 데이터는 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성능 시험 시의 결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측정한 게 다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는 전체가 한 90mm 나왔고요. 네트워크 20mm, 그 다음에 트래킹 인포를 보내는 게 4mm, 인코딩 하는데 11mm, 렌더링 하는데 15mm, 보통 이 프로그램 딜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디코딩 하는데 14mm, 예,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또 씬을 만들었는데 10mm, 그걸 다시 렌더링, 최종적으로 프로젝션 하는데 한 10mm 약간 안 걸리게 됐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MTP 레이턴시를 그 측정한 결과인데요. 타임어프나 프레디션 기능으로 실제로 그 TTA에서 측정한 결과고요. 그 MTP 레이턴시는 그 저희가 그 실제 그 엔드 투 엔드 레이턴시 90fps 상황에서 한 프레임이 10mm 정도 11mm 정도 걸리는데 4에서 5프레임 정도의 예측과 타임어프 보정 기능으로 실제로 MTP를 10mm 언더로 낮추었다라는 그런 거고, 거기에 사용된 수치에 대한 소개하는 그런 장표입니다. 예, 이상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클라우드 VR 기술 또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이렇게 각 요소별 기술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또 뭐 지금은 이제 소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뭐 타임어프, 프레딕션, 그 다음에 전송 기술, 일단 기타 등등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좀 이해해 주셔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앞으로도 좀 기회가 된다면 저희 또 실무자분들께서 또 개발자분들께서 하나 요소별 깊이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라우드 VR과 VR 가상화라는 기술이 이런 게 있고, 앞으로 VR이 발전하고 좀 더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도 되게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에는 또 기본적인 엔진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멀티 유저를 위한 비콘 기술, 그 다음에 을 포함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진행사항이 좀 있으면 또 다음 기회에 또 추가적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